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708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50명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라고 맞서고 있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되는 등 2실 5수석제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존보다 실장 1명, 수석 3명이 줄어든 반면 소통에 방점을 찍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18, 19호 골을 연속으로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멀티골 폭발로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인 17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늦은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던 게 지난 2020년 10월인데 566일 만에 맞는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야외라고 어디든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니고 또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전히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과 유의하셔야 하는 점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곳들이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제가 나와 있는 1호선 구로역처럼 2개면 이상이 뚫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외로 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하 공간이나 지하철역은 사방이 막힌 실내로 봐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합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사항입니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결혼식과 골프장, 놀이동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5분 이상 1m 간격 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학교 모습도 달라집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단체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풀립니다. 정부는 혼란과 방역회의 등을 우려하며 전면 해제는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발표드린 거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2년 동안 해오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9,7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14,836명 적은 수치로 일요일 동시간대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30일 이후 13주 만입니다. 이 같은 확진자 규모를 고려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대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발걸음이 끊겼던 인천국제공항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항공기 운항 편수가 제한돼 있긴 하지만 공항 발권소엔 모처럼 여행객들이 줄을 선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발권소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섰고 오랜만에 공항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고 좀 지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을 가게 돼서 좀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끊겼던 해외여행 숨통이 트이면서 4월 첫 주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를 찾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운항 편수 제한이 걸려 있어 공항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10편으로 제한됐던 시간당 운항 편수를 오늘부터 20편으로 늘렸지만 40편이었던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해외여행 수요와 문의가 늘고는 있지만 노선 공급이 이를 따라주지 못해 수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항공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 비싸졌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전보다는 한 20-30만 원 정도 비싸져가지고 구매하는데 좀 그래요. 정부는 국제선 정기편을 이달부터 매달 주 100회씩 증편해 국제선 노선 회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동쪽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9.4도, 파주 4.3도, 순천은 2.4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또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 곳곳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동부와 영남 동부에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는데요. 양은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5.2도, 대전 8.5도, 부산은 1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9도, 대구는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 동안 국회에서는 검수완박의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됐는데요. 이번엔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 일정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간이 촉박하다며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이 편법과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날짜를 미뤄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정부 이송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10시에 국무회의를 열면은 그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합니다. 피켓 시위에 들어간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는데 청와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다급해진 검찰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은 절차도 동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효력 저지를 위해 법률을 심사하는 법제처에 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든 발동해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발의된 법률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법률상 법제처장은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16년 화제가 됐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당시에도 협의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대검의 이번 요청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제의 요구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대검은 또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거부권 요구를 건의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미 별도로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전담부서는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달 청문회가 파행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오늘만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첫 대상은 지난달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30여 분 만에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한덕수 저지법까지 거론한 민주당은 김앤장 시절 행보와 막대한 재산 형성 경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뿐 아니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5명의 인사청문회도 오늘 함께 열립니다. 추 후보자는 과거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관련 의혹과 최근 정치자금으로 월세 관리비를 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지사 당시 민간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업체 근무 이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집니다. 오늘 6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전망인데 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내정이 가장 확실하게 점쳐졌던 인물 중 하나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국가안보실장 하마평에 이 김성한 내정자 말고는 다른 인물이 전혀 언급이 안 될 정도로 내정 예상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50년 지기로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또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미국통 전문가로 꼽히기도 하죠. 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대북강경 외교를 추구하는 윤 당선인의 외교 방향을 설계한 사람이자 동시에 지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를 보좌할 국가안보실 차장 인선도 함께 발표가 됐죠. 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었던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내정됐고요. 2차장에는 예비역 육군소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낸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이력을 보면 김태효 1차장 내정자가 외교, 신인호 2차장 내정자가 안보 전문가로 배치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보실 직제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보면 이제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 안보실 직제를 보면은 군사안보 전문가가 1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2차장이 외교 파트를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1차장 산하의 안보 전략과 함께 오히려 문재인 정부 2차장 산하에 있던 외교, 통일, 경제안보 비서관이 들어와 있고요. 또 국방사이버안보 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이 이제 2차장 산하로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이라는 안보 책임을 맡으면서도 외교와 통일, 경제를 안보 분야에 함께 넣은 건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안보에 직결되는 경제 분야까지 안보실에서 총괄 컨트롤하겠다는 의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이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소위 안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그 배경에서 그 직제를 그렇게 변경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다는 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시민사회 수석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규모가 커졌잖아요. 강승규 내정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내정자는 그 이명박 시장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 공보관과 홍보기획관을 지냈고요. 또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가 국회의원에 당선돼 입법 경험도 쌓은 인물입니다.
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강내정자가 국민과 대통령실을 연결할 적임자라면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에게는 국정 운영을 소상히 전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림화 기조에 반해 유일하게 시민사회 수석실이 규모가 커지게 된 건 시민단체나 노동계, 종교계 등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윤 당선인이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그 인수위가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공개제 도입 같은 검증 강화책을 내놓으면서 이 윤석열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 그 강내정자가 이런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소통이나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낙점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영범 홍보수석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는 국회와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 출신 인사입니다. 그 김영삼 정부 민정비서실 행정관과 정치특보실 국장 등을 지냈고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그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그 최영범 홍보수석 내정자는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언론인 출신으로 지금은 대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고 있는 인물이죠. 윤 당선인 측은 최 내정자가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조직이 슬림화되면, 조직이 줄어들면 인원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으로 대폭 축소되는 만큼 근무 인원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어 200여 명 정도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원 30% 잘라서 줄이겠다. 그 기준, 어떤 기준으로 30%를 줄이겠다는 것도 모호하거든요. 하여튼 조금 더 슬림하게 가겠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대통령실 입상을 위한 실무진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인원은 줄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이러면 불만도 저절로 많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경쟁률을 높이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 전문성을 갖춘 직업 공무원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진 겁니다. 네. 그 일선 공무원을 기용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보좌진이나 캠프 출신 같은 정치권 실무진들이 갈 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렇다 보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거에 썼던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말기가 되면 청와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안탄하고 앞날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하는 말 그대로 DH라고 부르는 용산 대통령실 입성을 희망하는 인수위나 당 인사들이 여기저기에 줄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어제 확정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 전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에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오세훈 후보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경기지사를 두고는 더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후보가 맞붙으며 대선 2라운드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이제 집권 여당의 후보로 5월 10일부터 될 것이기 때문에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인천에선 현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전임자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맞붙는 강원도지사 선거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충청권은 신구 권력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충북도지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인 김영환 후보가 맞붙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로 공석이 된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특히 성남 분당갑의 경우 이재명, 안철수 등 대선 주자급 대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우리은행 614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도 형과 마찬가지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인 형은 경찰에 자수한 당일 횡령금 일부를 가족들이 있는 해외로 송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해 614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B씨. 취재진 앞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형이랑 범인 계획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형한테 받은 돈 출처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형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횡령금 614억 원 중 500억 원 정도를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나머지 100억 원 정도를 동생 사업 자금에 투자했는데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80억 원 정도를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과 경찰에 자수한 지난달 27일 2차례에 걸쳐 횡령 자금 수천만 원을 아내와 자녀가 거주 중인 호주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A씨가 두 번째로 은행 자금을 빼돌린 직후인 2015년 말 A씨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횡령 자금에 출처가 된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A씨가 업무 처리를 잘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노동절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10,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민주노총 집회가 열렸습니다. 통이동 인수위원회까지 행진이 이어졌는데 노동자들은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두른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 현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깃발 행렬이 시작됩니다. 노동절을 맞아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대규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진이 시작되면서 시청역 일대 도로 한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민주노총 추산 10,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통이동 인수위 인근까지 행진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3,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와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6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축하 메시지에서 방역의 성공으로 코로나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했다고 전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 이후 보완 여론이 잇따랐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평가가 실시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데요.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을 포함해 가중처벌 형평성, 법 자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학부모, 어린이 등 국민 약 1,000여 명의 대국민 심층 인터뷰도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민식이법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형평성 논란과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 민식이법 놀이 등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요. 사상 처음 시행하는 사후 평가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며 챙긴 기념품 하나로 공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한 국제공항인데요. SNS 영상을 보면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전력 질주하거나 바닥에 엎드리는 등 혼비백산한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불발탄을 여행 기념품으로 챙긴 관광객 때문에 빚어진 소동이었는데요. 가족과 이스라엘 여행을 마친 문제 관광객이 수화물을 위탁하며 배낭 속 불발탄을 꺼내 여행 가방에 넣어도 되는지 물었고, 놀란 공항 직원이 일단 포탄 근처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한 말을 누군가 잘못 알아듣고 폭탄 테러라고 소리치며 공항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문제의 포탄은 관광하던 중에 발견된 불발탄이었다는데 다행히 이스라엘 당국이 안전하게 수거를 하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네요. 러시아가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엔 러시아의 국영 TV 채널이 유럽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상 영상을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국영 TV의 한 방송이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면 단 200초 이내에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지역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핵무기가 발사되는 시뮬레이션 영상과 이들 지역을 대놓고 목표 지점으로 표시한 지도까지 내보냈습니다. 또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전쟁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 러시아가 아예 전면전에 나설 거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의 정치적 농담인데 모스크바와 달리 대통령을 놀려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푸틴을 겨냥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현직 대통령 참석은 지난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이후 6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싸우는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 poison is running through our democracy. Of all this taking place with disinformation massively on the rise, that you, the free press, matter more than you ever did in the last century. No, I really mean it.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의 정치적 농담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자학객으로 시작했습니다.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tonight with the only group of Americans with a lower approval rating than I have.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역병과 같다며 저격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e president attended this dinner in 6 years. It's understandable. We had a horrible plague followed by 2 years of COVID. 만찬에는 기자들과 정부 당국자, 연예인 등 2,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다 숨진 종군 기자를 기리는 슬라이드 쇼가 상영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모스크바와는 달리 여기서는 대통령을 놀려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군에게 봉쇄됐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제철소에서 민간인들의 대피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함께 하겠다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포위됐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들이 드디어 나와 대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이틀간의 휴전이 있었고 민간인들은 5일 아침 자포리자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Дві доби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на цій території вдалося вивезти вже більше 100 цивільних, жінок, дітей, перш за все. 제철소 직원이었던 우스만 노바도
지하에서 어둠의 2달을 보냈습니다. 머리 위로 폭격이 시작됐을 땐 절망했습니다. Уйти. Мы знали за коридоры, мы знали про эвакуацию, Спортсити. Нас уже просто не выпускали. И когда это начало лететь все туда, вот честно, я думала, у меня сердце встанет, там это переживат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그제 의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튿날 폴란드로 이동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merica stands with Ukraine. We stand with Ukraine until victory is won.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러시아 신흥재벌의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흘째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은 주민들의 무단 증축이 원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7명이 구조됐지만 아직 50여 명이 건물에 매몰돼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계속합니다. 한 여성을 들것에 실어 구조하자 지켜보던 시민들이 큰 소리로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7명이 구출됐지만 아직 붕괴된 건물에 매몰돼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람 수는 50명이 넘습니다. 붕괴된 건물 안에는 23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고 현장 주변에 있었던 3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并称真神推进不宜动作过大，否则就可能给闭马业人员造成二次伤害。我们将充分利用72小时黄金救援期，分层施救，层层剥离，绝不放弃任何一个被困人员。 해당 건물은 안정성 문제가 지적돼 온 주민 자가 건축물로 당초 6층 건물로 지어졌지만 8층으로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물 2층은 식당, 3층은 영화 상영 카페, 4에서 6층은 민박집, 7에서 8층은 가정집으로 각각 사용돼 왔습니다. 창사시 공안국은 붕괴된 건물에 대해 허위로 안전검사 보고서를 발부한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체포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찬란한 등불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전통 등불과 현대 조명쇼가 조화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등불이 가득한 쓰촨성 거리로 가보시죠. 황금색의 거대한 등불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데요. 쓰촨성에서 노동절 연휴를 맞아 등불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건물 모양부터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나비까지. 이 등불 축제는 약 2000년 전부터 중국의 풍습이었는데요. 100개 이상의 거대한 등불을 통해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는 우산을 쓰고라도 구경을만 하네요. 아기 호랑이 4마리의 생후 한 달을 축하하기 위해 윈난동물원에 팬들이 모였습니다. 보송보송한 털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귀여운 아기 호랑이들 만나보러 가볼까요? 한눈에 봐도 귀여운 아기 호랑이들. 우리에겐 백두산 호랑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시베리아 호랑이들인데요. 4마리의 아기 호랑이들이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이 동물원에서는 새로 태어난 동물들의 첫 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 전통인데요. 팬들은 아기 호랑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정성껏 적습니다. 한 마리의 공주님과 3마리의 왕자님은 지난 3월 말에 태어났는데요. 세심한 보살핌 속에 쑥쑥 자라고 있다네요. 2년 만에 파티 피플들이 스페인 이비자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엉돌렸던 자유를 만끽하기라도 하듯 이른 시간부터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요. 신나는 파티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한껏 들뜬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스페인 이비자 섬입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해변과 수영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춤도 추는데요. 오락의 섬 이비자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자마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낮에도 거리 곳곳에서 파티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저녁이 되자 클럽 입장줄이 길게 늘어서고 큰 LED 인형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지루함까지 달래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가수 홍경민이 직접 기획과 극본을 맡아 밴드 뮤지컬 볼륨업을 선보입니다. 피아노의 조정민, 기타의 정모 등 가요계에서 최고의 악기 연주자로 손꼽히는 가수들이 총출동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베토벤, 쇼팽, 슈베르트 다 지겨워.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대중음악이 하고 싶은 채은. 라이브 클럽 볼륨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들과 밴드를 결성해 꿈을 이뤄갑니다.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하는 가수 조정민. 직접 채은의 테마곡을 작곡하는 등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정채은이라는 역할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고 또 이런 음악이 하고 싶은. 밴드 보컬 은수 역은 세븐이, 기타리스트 타미 역은 정모가 맡는 등 아이돌 출신들이 총출동합니다. 볼륨의 사장 상만 역을 맡은 홍경민은 이번 뮤지컬을 직접 기획하고 극본을 썼습니다. 밴드 뮤지컬인 만큼 직접 최고의 악기 연주자들을 섭외하며 공을 들였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순간에는 콘서트나 정말 라이브 클럽에 와 있는 듯한 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뮤지컬 볼륨업은 오는 13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8월 7일까지 서울숲 시어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10.3도, 파주 5.1도, 순천은 5.6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곳곳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동부와 영남 동부에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는데요. 양은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비가 내리는 동쪽 지역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6.5도, 대전 10도, 부산은 1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9도, 대구는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어린이날이자 입하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완연한 봄을 즐기기 좋은 날씨지만 불쳐온 게 꽃가루가 말썽입니다. 특히 5월은 꽃가루 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요. 미세 꽃가루들은 코나 기로 등을 통해 유입되면서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곤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줄이려면 먼저 꽃가루 농도가 짙어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외출과 환기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꽃가루는 입자가 작은 만큼 외출 후에는 옷을 꼼꼼히 털어주시고 손과 발, 얼굴은 바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구에 진먼지나 진드기 등이 있을 때도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인 청소로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